반장들 반가워요. 네, 고반장은 뭐 전혀 반가운 표정이 아니네. 12월 4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순방을 마치고요. 오늘 돌아오잖아요. 네. 이제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그 얘기는 이따 자리에 들어가서 해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답방 가능성 재차 언급했다고요? 네, 뉴질랜드 총리와의 정상회담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이 무엇보다 연내에 오냐하는 시기보다는 비핵화를 촉진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뒤늦게 웃고 있네요, 고반장이. 양 반장,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오전에 검찰에 나왔잖아요. 지금 시간이 5시 12분인데 아직도 조사 중인가요? 그렇습니다. 오후 2시쯤에 식사를 하러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늦게까지 조사가 진행될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인상적이었던 게 오늘 오전에 들어가면서 힘들고 억울하지만 우리 안의 갈등이 안타깝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지난번엔 아무 말 하지 않았잖아요. 묵묵부답이었잖아요, 지난번에. 인상적인 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가죠.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오늘 국회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홍 후보자는 현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 세 가지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 이 점을 강조했고요. 그러면서도 최저임금을 포함한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는요, 인상 구간을 결정하는 방식, 그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소신을 밝혔고, 탄력 근로제에 대해서는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단위 기간을 늘리는 정책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그 좀 비슷한 그런 발언과 좀 맥이 닿아 있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고반장 발제 때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 시작할 때도 신반장하고 얘기했지만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어제도 다뤘잖아요. 문 대통령이 그 답방 가능성에 대해서 재차 그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얘기를 또 신반장이 설명을 했고요. 여전히 북측의 반응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여기서 만약의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할 경우죠. 우리 정부의 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준비를 해야죠. 특히 이제 경호, 보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 답방을 결심하게 되면 어디에 묵을지 또 어떤 동선을 택할지 등등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한 움직임도 있는데 북한과 미국이 판문점 채널을 재가동한 징후가 파악됐습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앤드루 김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북측 고위 인사와 접촉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확인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보도가 맞다면은 북미 고위급 회담, 나아가서는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며칠 전에 관련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오늘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요. 일자리 양극화가 30살에서 54살까지, 그러니까 핵심 노동 연령층인데 핵심 노동 연령층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떨어뜨렸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들 연령층이 가계의 주된 소득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는 것은 경제 전반의 활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보고서의 핵심이고요. 물론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또 오늘 국회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가능성 등 외교안보 이슈, 그리고 청와대 특감반 비위 의혹 관련 속보도 짚어봅니다. 김혜경 씨 소환 소식, 사법농단 의혹 수사 속보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부 예산안 문제를 며칠째 다루고 있는데요. 정부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고 국회에서 사실상 표류 중입니다. 한쪽에서는 밀실 심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예산안 통과 시점도 여야 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오늘부터 국회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현재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이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어제 잠을 못 잤어. 아 진짜 내가 그날에서 새벽에 진짜 잠이 안 와가지고 도대체가 약을 좀 먹었는데 아마 이번 주 1년이 최악의 한 주가 될 거예요. 인생에서 제일 길고 어려운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자, 어제였죠. 월요일 아침부터 푸념 아닌 푸념을 늘어났던 민주당과 한국당 두 원내대표. 자, 이 푸념이 아니라 알고 보니 예언이었습니다. 이번 주 국회 진짜 길고 어려운 한 주가 될 가능성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산안 문제 말 그대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법정 처리 기한은 이미 어제로 끝. 심사는 심사대로 끝내지 못한 채 밀실 심사 이어지고 있고 본회의 처리 시점 여야 합의도 아직 못했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선거제도 개편 연계 없이는 예산안 처리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자, 실타래가 엉켜도 너무 엉켰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죠. 자, 일단 예산안 어제 정부 예산안 원안으로 본회의 상정은 됐습니다. 문희상 의장 거듭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들께는 법정 시간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는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아르헨티나 G20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김동연 경제부총리 곧장 국회를 찾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전환기에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어 국민들이 내년 초부터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의 제안 설명이 진행 중인 상황. 자, 본회의장 절반 넘게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당 포함 야당 의원 상당수가 참석을 거부했던 겁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헌법에 정해진 법정 시한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처리에 대한 시계 제도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이렇게 국회가 국민의 지탄을 더 이상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제 끝내 정부 예산안 원안을 상정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부결될 수밖에 없는 예산안 원안을 굳이 받아들이는 정치적 액션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자, 참고로 어제 본회의에서 문희상 의장은 예산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의장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교섭단체가 논의만을 지켜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는 헌법에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과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 오늘 본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오늘은 상정과 제안 설명까지만 진행한다는 점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상정은 됐는데 자, 그럼 심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오늘도 소소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은 여야 원내대표단으로 넘어갔습니다. 4조 원 세수 부족 논란, 남북 협력기금, 일자리 예산 등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원내대표 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매일같이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예산안을 이렇게 밀실 심사하는 거 분명히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올해도 밀실 심사로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가운데 또 하나의 난관, 이 예산안 처리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이번 주 후반을 주장하는 한국당, 그리고 여기에다 선거제도 개편 없이는 예산안 처리도 없다는 야 3당까지 정말 시계 제로입니다.
같이 합의 처리하기를 희망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정의당은 내년도 예산을 볼모로 잡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소소이라는 밀실에서 예산을 합의하고 소수 정당을 무시하는 거대 양당의 태도가 국민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야3당은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그런 단 한 번도 사례가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야3당 결국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공동 집회를 갖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득권 양당은 결단하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대통령과 5당 대표 단판 회동 즉각 개최하라! 자, 시계제로 답답한 국회 상황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야 내 탓이오 공방 몰두 예산안은 표류 중. 네. 고반장이 이제 마지막에 시계제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그렇죠. 우선 예산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매년 사실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어느 정도 진통은 있었지만 올해는 유독 심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지막에 장면도 봤지만은 선거제도 개편 문제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일각에서는 해법이 없다 이 정도로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네, 사실상 이번 파행은 일찌감치 좀 예고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국회 보이콧으로 정기국회 초반 시간을 상당 부분 좀 허비를 했었고요. 또 이 예산안 조정 소위 여야 인원 구성 문제를 놓고도 또 공방이 벌어지면서 일주일 가까이 이 지각 출범을 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자, 우여곡절 끝에 이 조정 소위를 구성을 했는데 출범을 했는데 역시 또 4조 원 이 세수 부족 논란 이런 걸로 파행이 또 계속 거듭됐습니다. 결국 이 감액 심사도 다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심사 기한은 물론 처리 기한까지 넘겨버린 겁니다. 여기에다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3당이 선거제도 개편 문제까지 연계하면서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아무래도 누구보다 애가 타는 건 정부일 겁니다. 이미 법정 시한이 지난 데다가 정기국회 내 처리까지 불투명해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정부도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죠. 이 김동연 부총리는 아르헨티나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국회로 가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무회의에서 관련 언급을 내놨는데요. 이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법정 시한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또 이번 주에 처리될지도 불투명해졌다면서 이 국회가 서민 생활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걱정한다면 하루빨리 예산안을 처리해 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총리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산안은 중소기업 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자영업자들을 도우며 군산, 목포, 해남, 거제, 통영, 울산 등 구조조정 지역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사업 등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내년 초부터 바로 시작하려면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돼야 합니다. 네, 이낙연 총리 얘기를 들어봤고요.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이 김동연 부총리가 아르헨티나에서 바로 날아왔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은 사실 이제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국회에 바로 와서 오늘 관련한 발언을 한 걸로 일단 짐작이 되고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또 인사청문회가 마침 열렸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새 부총리 후보자의 철학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잖아요. 오늘 여야가 예상대로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서 공방이 치열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등 야당은 예상대로 소득주도 성장에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 또 개선점을 묻는 데 집중을 했는데요. 오늘 청문회 상황 잠깐 보고 가시죠. 지금 소득주도 성장 한번 보세요. 전 국민이 전부 다 잘못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소득주도 성장 더 가속화하려고 그럽니까? 보완하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얘기해 보세요. 의원님, 저는 지금 투자 부진과 분배 문제에 악화된 것이 소득주도 성장 때문만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경제부총리가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성장하고 소득주도 성장이 저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가져가야 될 두 가지 큰 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혁신성장과 소득주 성장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속도를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주력을 하겠습니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는데 이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시장의 수용성, 또 지불 여력, 경제 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도록 하고 또 결정 구조 개편에도 적극 모색하겠다, 구조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홍 후보자는 전방위적 경제 활력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라면서 민간 투자 계획 중 애로가 있는 사업은 정부가 앞장서서 대안을 찾고 규제를 돌파하겠다. 또 내년 대폭 늘어난 활력 지원 예산들이 1월 초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야당에서는요, 청와대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실질적인 경제사령탑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아니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등은 홍 후보자가 소득주도 성장 등 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밝히자 기조전환 의지가 없다면서 예스맨, 청와대 바지사장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소신 없이 청와대에 끌려다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저도 공직 생활을 33년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소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소통을 강화해 제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수현 정책실장이 히든 원탑 아니냐 이런 질문에도 보도가 있는 것은 알지만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팀장이라면서 책임지고 이끌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나저나 양 반장, 유치원 3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제 교육위에서 결론이 안 난 거죠? 그렇습니다. 여야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이제 이 교육이 법안 소위가 끝나버렸는데요. 자, 이제 법안 소위에서 통과가 돼야 또 교육이 전체 회의를 통과하고 또 그렇죠. 거기 통과해야 법사위 본회의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장 교육위원회 다음 회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거 지금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다 보니 처음 유치원 3법을 발의했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이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까운 법안 소위 시간은 불필요한 논쟁으로 허비하고 또 한국당이 저녁 소위 재개를 거부하면서 다음 회의 날짜도 잡지 못하고 끝났다면서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유총이 또 사립유치원이 바라는 대로 갈 것이다. 그러면 선거는 점점 다가올 테고 표 하나가 아쉬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유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능 성적 최종적으로 발표가 됐던데 만점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이번에 불수능이라는 글쎄요. 얘기가 있잖아요. 예. 만점자가 지난해에는 15명이었는데 올해 6명이 줄어든 9명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재학생 만점자는 4명이고 졸업생은 5명이라고 하고요. 계열별로는 인문계가 3명, 자연계가 6명이었습니다. 영역별 1등급 커트라인 점수는 국어 영역이 132점, 수학 가형이 126점, 또 나형은 130점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보다 1등급 커트라인이 조금씩 높아졌다고 합니다. 개인별 수능 성적 통지표는 내일부터 배부될 예정입니다. 네,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성적 결과를 발표하면서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성기선 평가원장은 전국 수험생과 학부모, 일선학교 교사들에게 혼란과 심려를 끼쳐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면서 올 수능에서 출제위원단 예측과 실제 결과 사이에 분명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역대급 난이도로 꼽힌 이 국어 영역 31번 문제에 31번. 대해서는 맞아요. 유명한 문제가 돼버렸는데 이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지양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고반장이 수능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지난번 다정의 모의 수능 결과 다시 얘기 안 해도 되죠? 예. 네, 지금 발제 준비하고 있는 신반장이 1등. 제가 2등. 네, 제가 2등.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겠습니다. 법정 기한 넘겼는데 예산안은 표류 중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이 답방 시기도 시기지만 비핵화를 더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밤 귀국하는데요. 국내 현안 역시 산적해 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등 기강 해이 논란, 또 경제 문제도 있죠.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속보, 또 조국 민정수석 사퇴론으로 번진 특감반 비위 속보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순방국인 뉴질랜드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어제 환영식에서 마오리족 전사들의 아주 박력 넘치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그거 아셨나요? 저는 아니지만 우리 이 복국장 이렇게 젊었을 적 꽃미남 시절만 해도 이 친구들이랑 바닷가로 MT 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자, 비바람이 치던 바다. 네, 제목이 연가죠. 이 노래 원래 마오리족의 전통 민요라고 합니다. 이번 방문을 준비하면서 연가라는 노래가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민요 포카레 카레 아나의 번안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으로 지금 양국 간의 공동 제작 영화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도 끈끈한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선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기가 연내냐 아니냐라는 것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더 촉진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우리 한반도의 분단 이후 북한 지도자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그 자체가 남북 간의 화해, 평화의 진전, 나아가 비핵화 진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자, 앞서 열린 기내 기자간담회에서도 모든 국민이 김 위원장을 쌍수로 환영해 줄 것을 믿는다며 지지를 당부했는데요. 답방을 계기로 불거질 남남 갈등, 즉 보수 대 진보의 갈등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북한이 답방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주지 않는 이유로 몇 가지가 꼽히는데 첫 번째, 방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또 짧은 시간 내에 실무 준비가 잘 이루어질지, 또 문제지만 무엇보다 보수단체의 반발 움직임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와 함께 이 태극기 부대의 우상으로 불리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쌍수로 환영을 할 거라는데 나는 빼달라, 온몸으로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살인범을 안방까지 불러들여야 하나라는 다소 격앙된 표현까지 썼습니다. 실제로 답방이 성사되면 태극기 부대를 위시한 보수단체의 격렬한 집회, 당연하게 열리겠죠. 북측은 김 위원장의 신변 문제와 함께 자칫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질 것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문 대통령은 현재 뉴질랜드에서 귀국 중입니다. 이번 순방 일정도 참 빠듯했는데 돌아와서 처리할 일도 산더미입니다. 청와대 특감반 비위와 공직기강 해이 논란, 또 경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도 순방 중에 국내에서 관심사가 큰 사안이 벌어졌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짧게 준비한 거에 비해서 짧게 드리겠습니다. 짧게라도 제가 질문받지 않고 답하지 않겠습니다. SNS에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다. 그냥 외교로 돌아가시죠. 이양 마이크 드셨습니다. 국내 돌아가시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또 그 문제를 또 직접 또 처리도 하시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통령 말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특히 특별감찰관 비위 문제는 정치권에서 조국 민정수석 사퇴론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특감반을 관리 감독하는 조수석이 이번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데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조수석은 그저 공직기강 확립에 실패한 민정수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이 회의할 때로 회의해준 마당에 갑자기 이제 와서 꿀이라도 발라놓은 것처럼 조국 수호에 편집중적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도려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조수석의 책임론으로 몰아가는 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해찬 대표는 비위 직원 개인의 성품 탓이란 말까지 꺼냈습니다. 이번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의 개인 품성도 많이 작용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 관해서 다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뭐 서로 하루에도 몇 번씩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야당의 정치 공세에 관해서는 저는 전혀 고렵지 않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조차 개인의 품성 문제로 거론한 건 다소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정의당 역시 이 사건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청와대가 할 일은 책임질 이들이 마땅히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청와대 직원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권의 존립 근거 중 하나는 적폐 청산입니다. 적폐를 일소하라고 국민들이 힘을 몰아줬는데 오히려 적폐를 한층 더 쌓고 있었다면 이는 스스로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네, 일각에선 청와대의 판단 미스가 사태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비위 사건이 발생한 건 한 달 전, 그리고 청와대가 관련 내용을 공개한 건 얼마 전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입니다. 만약 한 달 전 선제적으로 공개를 하고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논란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특감반 전원 교체라는 강수도 빛이 바랜 상황인데요. 문 대통령이 귀국 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 외교안보 뉴스로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김정은 답방이 비핵화 촉진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을 둘러싸고요.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아주 뜨거웠잖아요. 저희도 이제 계속 다뤄왔는데 지금 조국 수석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조국 수석 사퇴론을 둘러싼 공방으로 지금 번진 상태고 결국은 이제 조 수석의 거취 문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데 문 대통령이 이제 오늘 돌아오면은 관련한 입장을 밝힐까요? 네, 뭐 앞서 뉴질랜드를 향한 이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국내 현안 질문은 돌아가서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건 입장을 표명하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원을 통해 전해진 최근 이 문 대통령의 의중, 자 어떤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믿고 가겠다 이런 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뭐 고 반장이 뭐 최근에 청와대 출입하다 왔으니까요. 백악관도 가보고 그 사퇴할 사안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이 문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페이스북에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꼭 믿어달라 이렇게 글을 올린 바 있는데요. 한 청와대 관계자는 사건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하고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의미이지 조 수석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조 수석이 합당한 조처를 한 것으로 본다면서 조 수석이 취하고 있는 일들은 일종의 쇄신 작업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 수석 본인의 입장이 어떤지도 이 전원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조 수석과의 통화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의원과 조 수석은 뭐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기도 한데 이 의원, 이 조 수석이 온갖 비난을 받아 안으며 하나하나 사태를 해결해 나갈 것이고 실컷 두들겨 맞으며 일한 뒤 자유인이 되겠다고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서 야당이 청와대 나사가 풀렸다고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회의를 16번 보이콧한 야당이 국정에 나사를 푼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이제 반장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일단 청와대의 기류는 조국 민정수석을 교체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야권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앞서 뭐 발제에서도 들으셨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독설을 날렸죠. 이 당 차원에서 조국 수호를 당론으로 채택할 태세다. 박근혜의 우병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청와대를 흔들려는 정치 공세라는 여당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라는 내부 단속은 안 하고 자기 정치에만 여념이 없는 조국 민정수석을 감싸고 도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행위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해찬 대표께 도대체 이 정권에는 개인적 일탈이 왜 그렇게 많은지 사람을 쓰시려거든 일탈하지 않는 개인을 잘 선별해서 쓰시라는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해찬 대표를 이렇게 저격을 했는데요. 일단 청와대 특감반 일탈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리 사과까지 했는데 하루 만에 큰일이 아니다 이렇게 완전히 표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는데요. 하태경 최고위원 얘기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해찬 대표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지난 정권의 문제는 적폐고 이번 정권의 문제는 일탈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사과를 한 것을 모르든지 아니면 조국 수석을 경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보수 야당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 정의당에서도 이 민주당이 조수석 감싸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비판적인 논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민주평화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조수석에 대해서 촛불 정권의 상징이다라는 상찬에서부터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낯뜨거운 감성까지 이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 SNS가 바쁘다라면서 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을 더는 실망시키지 마시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의 사건이라면서 이 책임질 이들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청와대의 길은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조응천 의원이 책임론을 제기한 걸 제외하고는 여전히 야당의 주장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그런 입장인 거죠. 네, 오늘 민주당 지도부 회의나 공식 논평에서 관련 발언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대신 이 당 소속 의원들의 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사퇴를 요구하는 분들은 국정농단 사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라면서 적폐 세력이 조수석을 제물 삼아 대통령 힘 빼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박강원 최고위원, 김한정, 손혜원, 표창원, 황희 의원 등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수석을 응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여당이 조수석 지키기에 나선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이 됩니다. 먼저 조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 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의 상징이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조수석이 흔들리면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 국정운영 동력에 힘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또 정무적인 이유도 있는데 이 조수석 개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2022년 총선 출마설이 계속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중성을 갖춘 조수석이 차기 총선에서 일종의 역할을 해주길 내심 기대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번 사태로 소위 조수석에게 스크래치가 나는 걸 막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야당에서도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이 물러나서는 안 된다. 사법개혁이 좌초된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임기를 마치면 학교로 돌아가겠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외교안보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아까도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연속으로 하루 차이로 지금 얘기가 더 나온 건데 그 시기도 중요하지만은 비핵화 촉진에 더 방점을 찍어서 발언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총리하고 정상회담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자체가 남북 간 화해, 평화, 비핵화의 진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또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보다 큰 폭의 비핵화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 북측의 답방 의사를 타진해 놓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 결단이 나오기 전까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준비를 해놓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준비해놔야죠. 갑자기 연락이 오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렇죠. 네, 준비가 안 돼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준비는 또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약간 좀 갸웃갸웃하는 게 좀 이상했고요. 최 반장, 지금 들리는 바에 따르면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KTX를 타보고 싶다 이런 의사를 전한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죠. 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국회 연설 또는 남산타워 방문, 한라산 등반 외에도 김정은 위원장 동선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가 지금 논의 중인데요. 한 청와대 인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KTX를 타고 싶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동생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미 한번 타봤었잖아요. 북한으로 돌아가서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갔다 온 분들이 말하는데 이 평창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하더라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었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북측과 철도가 연결이 되면 남북이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최 반장이 그동안 세계적인 특종을 많이 했잖아요. 저희 정치부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 방남 가능성 관련해서도 특종을 좀 기대해 볼게요. 준비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좀 취재를 해보고요. 남북철도 공동조사차 북한에 갔던 우리 조사단이 고 반장 내일 귀환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측 조사팀 28명이 내일 경의선 구간 조사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오후 5시쯤 돌아온다고 하니까 아마 저희 다정회 시간이랑 겹칠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신 반장이 속보 챙기느라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고 반장이 당연히 도와줘야죠. 사실 그럼요. 신 반장 같은 후배랑 일하는 건 영광이에요. 영광이죠, 당연히. 하여튼 전 좋은 선배니까 제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네. 얘기해요. 얘기해요. 네. 어색했어요. 네.
일단 지난달 30일부터 지금까지 경의선 철도 개성 신의주 400km 구간을 조사했고 또 오는 8일부터 다시 방북해서 17일까지 동해선 철도 금강산 두만강 800km 구간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동해선 구간 중 금강산역에서 안변역은 버스로 조사가 이뤄지고 이후 안변역에서 두만강 구역은 17일까지 다시 열차를 타고 점검을 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고반장이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관련한 소식은 저희 정치부회의 때 속보로 다루는 걸로 하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문 대통령 김정은 답방이 비핵화 촉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고 아직도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이른바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면서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던 정치인 등을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죠. 김혜경 씨는 힘들고 억울하다는 짤막한 심경을 오늘 밝혔습니다.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씨 이 도착 전부터 이 수원지검 앞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입니다. 이 세간의 관심을 보여주는데요. 자, 잠시 후에 이렇게 검색 소나타 한 대가 들어옵니다. 자, 차문이 열리고요. 김혜경 씨가 내립니다. 자, 차창을 보면서 잠시 옷 매무새도 이렇게 정리를 하네요. 자, 포토라인으로 걸어와서 이렇게 심경을 밝힙니다. 포함된 심경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그동안 제기된 의혹 중에 아직 해명되지 않고 있는 거 바로 이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하고 똑같은 이 포털 이메일의 이 마지막 접속지 그것이 바로 성남 자택이었다는 의혹이죠. 자, 그 질문엔 뭐라고 했을까요? 저도 힘들고 억울하지만 우리 안에 당연히 자,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서 시작됐던 수사 아직도 조사 지금 진행 중입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어젯밤 SNS에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 방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귤 상자에 과연 귤만 들어있는 거냐에 이은 2탄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말입니다. 북한 정상회담 공짜로 한 적 없어요. 김평일이 대사로 있는 체코에 왜 간 걸까요? 겁유하러 갔다는데 그거 정반대 노선 아닙니까? 자, 정리하면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를 간다면서 태평양 가로질러 가면 될 걸 왜 굳이 유럽으로 이렇게 반대로 돌아서 갔냐? 특히 김정은 위원장 작은아버지 김평일이 이 대사로 있는 체코에 왜 가냐? 이거 뭔가 좀 수상한 냄새가 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지금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홍 전 대표 이 말씀 듣고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하시는 분들 이거 다 문과 되시겠습니다. 우리 반장들도 지금 조금씩 끄덕끄덕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설명드리죠. 자, 한국의 지구 반대편 대척점.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여기 이 대척점으로 가는 데는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 비행 시간 다 비슷합니다. 왜? 네, 근데 아직도 몇몇 반장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네, 다음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다음 소식입니다. 이거 오늘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소식이죠.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베트남의 친딘중 경제부총리 예방을 받았습니다. 요즘 베트남 하면은 박항서 감독 때문에 더없이 친근한 느낌이죠. 자, 베트남 축구대표팀 경기 결과를 막 우리들이 찾아볼 정도니까요. 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이 양국은 사돈의 나라다. 사돈의 나라가 된 지 오래 아닙니까? 친딘중 부총리 그 얘기를 꺼내면서 양국의 특수관계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Đặc biệt là những nhiều người phụ nữ Việt Nam đã trở thành cô dâu Hàn Quốc, nên tôi nói đây là cái quan hệ rất là đặc biệt, rất là trong và rất là hiếm trong nhiều quốc gia trên thế giới về quan hệ giữa hai nước chúng ta.
자, 이해찬 대표가 이제 화답을 할 차례죠. 한국과 베트남은 사돈지간입니다. 뭐 이렇게 말이 나왔어야 할 텐데 엉뚱한 답을 합니다. 직접 듣고 판단해 보시죠. 한국에 있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들이 아주 많은데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도 베트남 여성들을 제일 선호하는 편입니다. 한국 남성들이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 베트남 여성들을 제일 선호한다. 제일 선호한다. 자, 이거는 젠더 지수의 뭐 높고 낮음을 떠나서 대단히 부적절한 한 표현이다라는 지적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가 부적절하냐고요? 자,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누군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의 고위 관료가 이해찬 대표한테 우리나라 남성들이 한국 여성들을 제일 선호하는 편입니다. 라고 했다고 말이죠. 좀 그렇죠? 예. 이해찬 대표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을지라도 이건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하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이건 뭐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만 오늘 인터넷에서 아주 화제가 된 기사에서 말이죠. 이 네덜란드의 에멜 라텔반드라는 올해 68살의 한 남성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법원에 네덜란드 법원에 48살, 무려 20살을 디스카운트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는 겁니다. 왜냐? 병원에서 당신 나이가 신체 나이가 40대라 이런 얘기를 듣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 몸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이겁니다. If I go on Tinder, you know, then I get women from 68, 69 when the women are there. And when I'm on Tinder, you know, then they say, okay, then you can lie for your age. You say you're 49. I don't want to lie.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이 속이지 않고 떳떳하게 난 40대 여성들 만나고 싶다라는 거죠. 내 몸이 그게 되니까. 자,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요? 그냥 혼자 20살 어리다고 생각하고 살아 하면서 단박에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자, 나이 줄이게 되면 당장 뭐 연금 뭐 이런 많은 법적 사회적 문제가 초래하게 될 거란 이유에서였죠. 정반대로 초등학생들이 나 성인 대접해달라 하면서 뭐 소송을 거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걸 우려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요. 자, 앞서 보신 이 남성처럼 자꾸 자기 나이를 의도적으로 깎으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 가까운 데도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신반장은 알아요. 그 청룡 씨가요. 그 무명 시절에 한국에서 스턴트맨도 했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한국인 여성하고 결혼할 뻔하기도 했죠. 양반장은 기억할 거예요. 저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정말 국장 정말 딱합니다. 국장께서는요 이미 저보다 10살은 더 젊어 보이십니다. 너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근데 양반장이 뭘 오해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젊어 보이는 게 아니고 양반장이 나이가 많다는 취지로 얘기한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 맥락이 그런 거잖아요. 뭔가 좀 양반장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하여간 양반장이 요즘 좀 자제하는 듯 했는데 다시 이제 예전의 습관이 또 되살아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게 양반장의 또 매력이니까. 자, 그러잖아 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지적. 그 반장들은 다 문과네요, 진짜. 중간 급유를 하겠다면서 왜 굳이 태평양가로 질러가지 않고 돌아갔느냐. 하필이면은 김정일의 이복 동생, 김정은 위원장의 삼촌인 김평일이 대사로 있는 체코에 들렀느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한 거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가요. 뭐 여러 가지 뭐 정치권의 반응을 들어보면 일단은 홍 전 대표의 주장이 조금 근거가 없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은 좀 절로 듭니다. 그나저나 오늘 오후에요. 지난번에 양 반장이 소개했던 홍준표 전 대표의 그 유튜브 방송 있잖아요. 그 예고편이 공개가 됐다면서요? 네, 이 TV 홍카콜라 오늘은 예고편만 공개를 했는데요. 뭐 어떤 게 나올지 궁금했었는데 한번 보고 가시죠. 저게 다예요? 끝이에요? 저도 이게 뒤에 더 나오지 않을까 한참을 들여다봤는데 이게 끝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 남자 돌아온다라는 제목에 깨어있는 국민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라는 소제목과 함께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2월 18일에 이 첫 방송을 한다고 저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방송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뜸을 오래 들일까 하는 지적도 있는데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말끔한 수트, 나비 넥타이 그리고 조끼 차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장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봤어요. 네. 아니 그 누구지? 그 게리 올드만이 주연했던 그 영화 있는데 그 다키스트 아워인가? 네.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정확히 맞습니다. 자, 이거 시작부터 그래서 이게 표절 논란에 지금 휩싸이고 있는데 물론 이게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몰래 한 그런 표절은 아닌 것 같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실체를 누구보다 꿰뚫고 있었던 처칠의 포지셔닝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내가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흉내낸 거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양 반장이 다뤘던 대로 홍준표 전 대표가 본인이 이제 가짜 뉴스를 잡는 샤크 언론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언론인 역할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여간 기대는 됩니다. 어떤 그 콘텐츠를 내놓을지요. 그 얘기는 앞으로 저희가 속보로 다루면 될 거고요. 김혜경 씨 수사 상황 관련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속보가 나와 있습니까? 네, 일단 김혜경 씨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서 점심 식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청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취재진의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고요. 미리 준비된 차를 타고 청사 밖으로 나갔다가 식사를 마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보통은 청사 안에서 식사를 해결을 하곤 하는데 저번에 이 지사도 그랬었고 김혜경 씨도 식사를 밖에서 하고 다시 들어와서 조사를 이어가더라고요. 검찰이 김 씨를 다시 부르기는 어려운 만큼 오늘 밤늦게까지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 그 문제의 불똥이 방송가에도 튀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맥락이에요? 예, KBS 1TV 그 시사 토크쇼 오늘 밤 김제동 측이 이른바 해경궁 김씨 사건을 다루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 유리하게 편파 방송을 했다 이런 논란에 지금 휩싸이고 있는 건데요. 지난달 19일 날 이재명 지사 측 그러니까 김혜경 씨 측 나승철 변호사가 출연을 했는데 그에 반해서 반대 측의 이정열 변호사의 반론이 아직까지 소개가 되지 않았던 게 논란의 불씨가 됐던 겁니다. 자, 근 보름이 지나도록 말이죠. 그래서 어제 오늘 밤 김제동 측에서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을 먼저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고 반대 측인 이정열 변호사 입장을 듣기 위해서 섭외 중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정열 변호사가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밤 김제동 측의 섭외 중이라는 입장을 거짓말이다라고 비판을 한 건데요. 현재 섭외 요청은 무슨 12월 26일 이후로 아무 연락도 없으면서라면서 이 시청자한테 이런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다니 이 작가님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정신 차리시렵니까? 라고 발끈한 겁니다. 자, 이 변호사가 이 글을 올린 뒤로 오늘 밤 김제동 제작진의 추가 입장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마 이제 추가 입장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소개를 다시 한번 해주는 걸로 하고요. 한국당 상황을 잠깐 얘기해 볼게요. 김무성 의원 등 이른바 비박계 의원들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비박계 김무성 의원 또 친박계 홍문종 의원 등이 지난달 29일 만나서 계파 갈등 극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등 이 보수 진영 인사들도 일부 함께 했다고 하는데 자, 아무튼 김무성 의원은 탄핵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재판을 받는 건 심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계파 청산, 보수 통합 이런 걸 다짐하고 또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을 내는데도 일정 부분 합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또 친박계 서청원 의원이 비판했더라고요. 네, 서 의원 친박계 좌장이라고 그렇죠. 할 수가 예. 있죠.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런 후안무치한 일은 처음이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라는 뜻이죠. 네, 최근 한국당 중진들이 보이는 행태야말로 후안무치한 일이다라고 했고 또 대통령 탄핵하고 당에 침 뱉고 나갔던 사람들이 반문재인을 거론하면서 빅텐트 얘기를 한다는 게 소위 꼴이 사납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후에 나온 뉴스인데요. 국회의원들이 정책자료 발간 등의 명목으로 동일한 영수증을 국회 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 중복으로 제출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회 예산을 남용했다. 이런 취지가 되겠죠.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죠. 그렇습니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회의원들의 이 정책자료집 발송 내역을 확보를 해서 이 선관위의 정치자금 지출 내용과 비교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 26명이 빼돌렸다는 건 이 단체 측의 표현입니다. 빼돌린 금액 총 1억 5,990여만 원에 달했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 홍영표, 기동민,
유동수,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뭐 이런 순서로 액수가 컸는데요. 제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인 거죠. 의정 보고서를 만드느라 쓴 정치자금 내역을 일단은 중앙선관위에 그걸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수증을 우리가 정책 자료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국회 사무처에도 내는 거죠. 그러면 사무처에서는 아유 고생했다 하면서 그 정책 연구비, 영수증 그 액수만큼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발표된 의원 26명 중에서 액수가 가장 많은 걸로 지금 공개가 된 민주당 홍영표 의원실에서는 이렇게 해서 1,936만 원을 부정수급한 걸로 이 단체에서는 지금 조사가 됐다는 거죠. 네, 일단 이 발표에 따르면 똑같은 영수증으로 국민 세금과 정치 자금을 이중으로 뺏은 것은 상식에 비춰봐도 명백한 불법이고 고의로 일했다면 이건 정치 자금 횡령, 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신 반장, 해당 의원들의 해명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홍영표, 금태섭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지출 행위를 어느 통장에서 했는지에 대한 회계상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했는데 또 부정한 돈을 취한 게 아닌 만큼 반환을 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안은 조금 더 저희가 취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양쪽의 입장을 일단은 소개하는 걸로 오늘은 정리를 하고요. 반장들이 조금 더 후속 취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사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김혜경 검찰 출석 힘들고 억울하다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모레 결정됩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형평성, 또 혐의를 부인하는 등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아울러 두 전직 대법관과는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소송에 직접 개입한 정황도 드러난 상태입니다. 특히 청와대와 대법원, 김앤장의 삼각 커넥션 또한 핵심 수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턱끝까지 다가온 사법농단 수사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틀 뒤면 결정이 됩니다.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과연 누가 이 숙속 심사를 할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5개 영장 전담 재판부 가운데 기존 3명의 부장판사들은 두 법관 밑에 있거나 또 과거 같은 재판부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신설된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커 보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지난 10월부터 투입된 임민성 부장판사가 그리고 이 고영한 전 대법관은 검찰 출신으로 지난 9월부터 영장 전담 업무를 맡아온 명재권 부장판사가 심사를 합니다. 참고로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임판사는 임종원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그리고 명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자, 검찰 조사에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한 지시였다라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앞서 같은 전략을 취했던 임종원 전 차장은 구속이 됐습니다. 자, 두 전직 대법관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자, 이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만큼이나 이제 관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직접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수원 4년 후배인 두 사람은 4년 선후배 관계인 두 사람은 서울대법대 동문이고요. 1994년 법원행정처에서 같이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대법원장 집무실과 음식점 등에서 3차례 이상 만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검찰은 이 만남을 비밀 접촉이라고 했습니다. 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또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대법원장이 이 사건의 한쪽 대리인을 비밀리에 만난 것 자체가 이 재판의 공정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외교부 그리고 김앤장의 의중대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삼각편대가 긴밀하게 작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청와대와 외교부, 대법원이 비서실장 공간 회동을 갖습니다.
자, 외교부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이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 합의체 회부키로 합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은 임종원 전 차장을 통해 김앤장 한모 변호사에게 전달되는데요. 자, 그리고 김앤장이 외교부에게 의견서 제출을 촉구를 하면 이 앞서 합의했던 대로 외교부는 전범 기업에 유리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을 하고요. 자,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를 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다 보고를 받고 뿐만 아니라 직접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만나 일본 측에게 유리하게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는 게 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자, 이쯤에서 저는 초심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초심인데요. 자, 대법원장에 지명이 되고 인사청문회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가장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혹시 미국 대법원장 중에 특별히 좋아하시거나 기억나는 분이 있으십니까? 최근에는 탑스터 대법원장이 또 사법개혁을 이루신 분으로 존경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니 우리나라 대법원장도 모르는데 이 태프트 대법원장이 누구냐 하실 겁니다. 아마 이 중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졸지만 않았다면 아주 잘 아는 인물일 겁니다. 자, 1905년 7월 미국과 일본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비밀 협약을 맺습니다. 바로 가스라 태프트 밀약이죠. 자, 이 밀약을 맺은 인물이 바로 미 육군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입니다. 이 태프트는 미국 대통령에 이어 연방 대법원장을 지내면서 미국 역사상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을 지낸 유일한 인물이 됩니다. 특히 대법원장 시절 태프트는 중요하고 이 의미 있는 사건만 대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상고 허가제 입법에 성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건과 동일했던 거였습니다. 제가 제임스의 상고법원을 추진했던 것은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대법원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상고법원을 숙명으로 여겼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이 태프트 대법관을 좋아하는 인물로 꼽았던 건 일본에 조선을 넘긴 가스라 태프트 밀약의 태프트가 아니라 이 상고법원을 도입한 한국의 태프트로 기억이 되길 원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나 현실은요, 이 전범기업 측 대리인과 마주 앉아 재판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중 전범기업 측 김앤장과 접촉해 재판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추악함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6일 영장심사, 사상 첫 전직 대법관 구속되나입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실 이제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심사, 판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맡고 싶진 않을 거예요. 네, 하여간 이제 신설된 영장 전담 재판부가 그 운명을 결정하게 됐네요. 그죠? 네, 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맡게 됐는데요. 박 전 대법관은 임민성 부장판사가 또 고 전 대법관은 명재권 부장판사가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 영장 재판 업무를 맡고 있던 이 박범석, 이현학, 허경호 부장판사 모두 두 전직 대법관이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수사 대상자들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 이 두 판사는 각각 임종원 전 차장의 구속영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네, 두 전직 대법관 다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는 건 상식이잖아요. 지금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강제징용 사건 재판에서 전범기업 측 대리인을 직접 만난 사실이 이제 검찰 설명에 따르면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재판 절차까지 합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김앤장의 한모 변호사를 3차례 이상 만났다고 합니다. 이 검찰은 한 변호사로부터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나서 강제징용 재판 절차를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한 변호사는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넘기기 위해서 외교부, 법원 행정처 등과 협의를 했다고도 했는데 양 전 대법원장도 사건이 전원 합의체에 회부되는 것을 확인을
확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대법원장이 사건의 한쪽 대리인을 직접 만나서 재판 절차를 논의했다는 건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강제징용 사건의 대법원 전원재판부 해부를 통한 지연을 논의하며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취지를 건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법관입니까? 단 한 번이라도 법관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단 한 번이라도 대한민국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자, 게다가 이제 이 양승태 대법원은요, 이 전범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소송 서류를 검토해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임종원 전 차장이 김앤장 한모 변호사를 만나서 이 김앤장이 대법원에 제출하면 좋을 의견서와 관련한 지침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 이 김앤장 쪽에서 외교부 의견서 제출 요청서라는 서류를 만들었는데 임종원 전 차장은 요청서를 촉구서로 바꾸도록 하고 내용에도 정부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개정된 대법원 민사소송 지침을 언급하라 이렇게 지침을 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 김앤장은 대법원에 외교부 의견서 제출 촉구서를 냈고요. 이어서 외교부는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다는 겁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아까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역시 진행 중입니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죠?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김상환 후보자, 이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매우 깊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서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법관이 된다면 항상 국민들의 질책을 마음에 새기겠다며 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공평하고 진지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법관 탄핵 소추 결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입장을 밝혔죠. 네, 일단 이 탄핵을 검토하겠다라고 의결한 데 대해서는 이해한다라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동료 법관으로서 참여한 대표들의 고민을 이해하는 입장이라면서 다수 의견이든 소수 의견이든 이 법관들의 솔직한 마음이 드러난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법관 탄핵이나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재판 업무에선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무배제라는 분리 처분의 근거가 될 만한 아주 면밀하고도 정치한 사실관계 같은 것들이 지금 찾아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확립되기 전에 직무배제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주저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면에서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핵 역시 같은 취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취지. 김상환 후보자 청문회에서도요. 역시나 다운 계약서 위장 전입 문제가 또 거론이 됐죠. 네, 김 후보자는 서면 질의 답변 과정에서 3차례 위장 전입과 2차례 다운 계약서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세금을 탈루한 만큼 대법관으로서 도덕성이 부족하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9년 당시 13살, 14살 자녀들에게 주택청약저축을 개설해줬다면서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려는 의지가 강한 분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인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세금 탈루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법의 원칙을 견지하는 삶에 있어서는 부적절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만 지키면 되는 거고 그보다 높은 저 스스로에 대한 도덕적 기준을 지키지 못한 그런 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해명과 사과를 끌어내면서 대법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 사유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질과 능력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대법관 감이라는 평가가 있었다면서 또 지켜 세웠고요. 또 신동근 의원은 위장 전입의 경우에 부동산 투기나 자녀의 학교 배정 목적이 아니고 청와대가 인사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2015년 7월 이전인 만큼 인사에서 배제돼야 할 만큼 큰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연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금 미국 어딘가에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 그 군인연금은 계속 받고 있대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국방부가 오늘 시행령을 개정해서 군인연금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전직 대법관 얘기로 할게요. 박병대 고영한 모레 영장 실질 심사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온 정치의 강정입니다. 축구 국가대표였던 장현수 선수가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은 저희 코너에서도 다뤘습니다. 당시 장 선수 측은 폭설이 내린 날에도 봉사활동을 했다고 이렇게 사진을 내놓으면서 의혹을 키웠죠. 논란이 커지자 결국 장 선수에게 국가대표 자격 영구 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장현수 선수에 대하여 영구히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박탈한다. 아울러 장현수 선수에게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한다. 장현수 선수가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니라서 현재 협회 차원의 국내 관련 대회 출전 자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제재는 실질적인 제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희들로서는 현재까지 공정위원회에서 부과할 개인에 대한 벌금 최고액을 부과하였습니다. 장현수 선수뿐 아니라 유도의 안바울 선수도 봉사활동 서류 조작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대한유도회도 대한 대표팀 명단에서 안 선수를 제외시켰습니다. 이번엔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의 봉사활동 문서에서 조작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한 매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의원실로부터 받은 봉사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다른 날 봉사활동 자료에 동일한 사진이 쓰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사진 같이 볼까요? 2017년 4월 25일 서울의 마포스포츠클럽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면서 올린 사진과 같은 해 5월 1일 증빙 사진이 동일하다는 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북 원광대에서 봉사활동을 한 내역에서도 똑같은 사진이 발견됐는데요. 2017년 8월 4일 그리고 8월 5일 똑같은 사진 2장 발견됐습니다. 화질이 좋진 않지만 같은 사진인 건 알 수가 있죠. 자, 이 밖에 이동 시간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봉사활동엔 이동 시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용대 선수가 3월 22일 서울에서 밀양으로 이동하고 23일은 밀양 시내에서 24일은 밀양에서 서울로 이동했다고 작성을 했습니다. 22일과 24일은 각각 5시간, 23일은 2시간으로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이때는 밀양에서 전국 봄철 종별 배드민턴 리그전이 열릴 때였고 24일 4시에 이용대 선수가 단체전 4복 선수로 등록돼 있었는데도 오전에 밀양 중 봉사활동을 마치고 서울로 이동했다고 신고를 한 겁니다. 자,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이용대 선수 오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큰 환호를 보내주셨고 큰 혜택을 주신 만큼 성실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봉사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는데 이 같은 착오가 발생해 매우 송구하며 스스로 크게 자책하고 있습니다. 이용대 선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마포 스포츠클럽의 사진의 경우 문제의 사진은 본인이 제출한 게 아니라 자진 신고를 위해서 서류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했고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광대 전지훈련 사진도 본인이 많은 사진을 찍지 못해서 제출 과정에서 중복된지 몰랐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 의혹도 그날 오전에 봉사활동을 하고 밀양에 남아서 오후 경기를 다 치르고 밤에 서울 집으로 갔다며 밀양 중에 승인을 받아 활동대장을 제출한 것일 뿐 시간을 어떻게 산정한지는 공단에서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이용대 선수 측의 사진을 보완하도록 요청을 했고 착오가 있었는지 고의로 했는지 조사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잡음이 끊이지 않는 병역 특례 봉사활동의 문제점, 철저한 조사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정치보이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이제 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야3당이 지금 국회 로텐도홀인가요? 거기서 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밤새 한다고 그러네요. 네, 꼭 갈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고 반장이 체크는 해주기 바랍니다. 내일 또 발제를 해야 되잖아요. 네, 좋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않았습니다. 근데 고반장 표정이 안 좋은데요? 아, 아니, 정말 좋아요. 웃고 행복합니다. 있잖아요. 지금 웃고 있잖아요. 여의도 가려고요.